늙지 않는 어머니. 옛날에 오균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젊었으나 일찍부터 그 이름이 높았지요. 어느 해 길씨라는 사람이 그의 문장을 보더니 아주 크게 칭찬을 하였지요. 오균의 친구에게 말하여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그의 모습이 훌륭한 것을 실제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더욱 노력하여 과거에 급제하면 내 딸을 아내로 보내겠다. 그때 길씨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기에 오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신감을 가졌지요. 이윽고 가을 시험을 치렀으나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을 시켜 길씨에게 전달하였지요. 급제하여 출세할 자신은 있으나 얼마나 빠르냐 늦느냐 하는 것을 확답을 올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시되 그때 가서 급제하지 못한다면 딴 곳에 출가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더욱 노력하여 학문에 정진하였지요.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균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흰 얼굴에 짧은 수염을 하고 허리는 가는데 손톱을 길게 기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었습니다. 무슨 용무가 있어서 왔느냐고 묻자 자기의 성은 백씨라고 말하였지요.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힘이 있었으므로 오균은 붙들어 머물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백씨가 돌아가겠다고 했으므로 오균은 가끔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백씨는 그 날짜까지 약속하고 작별하게 되었지요. 약속한 날이 되자 먼저 한 하인이 식기도구를 운반해 왔고 뒤이어 백씨가 용마 같은 훌륭한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백씨는 하인에게 분부하여 말을 끌고 돌아가게 하고 오균과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같이 지내며 흉금을 털어놓고 사귀게 되었지요. 오균은 백씨가 읽는 서적을 보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책과는 전혀 달랐고 또 과거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서적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균이 그 이유를 물었지요. 사람은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나? 나는 시험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네. 밤이 되면 날마다 오균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는데 어느 날 한 권의 서적을 끄집어내어 오균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균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었으므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지요. 그러자 백씨가 말했습니다. 그 책은 도교의 경전으로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잡이를 설명한 책이네. 그러나 오균은 웃으며 말하였지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닐세. 그리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을 청산해야 하는데 나는 그리할 수가 없다네. 백씨가 무슨 까닭인지 물었습니다. 오균은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염려되어 그런다고 하였지요. 그러면 어째서 아직까지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러자 오균이 지금까지의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씨는 그 처녀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균이 대답하였지요. 이웃에서 모두 평판이 자자하네. 다음날 갑자기 백씨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오균은 서운한 표정으로 차마 헤어지기 어려워 언제까지나 이야기를 기다랗게 늘어놓았지요. 백씨는 어린 사동에게 짐을 지워 먼저 출발을 시키고 두 사람은 못내 작별을 서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푸른 매미 한 마리가 울면서 책상 위에 내려앉았지요. 백씨가 말했습니다.
타고 갈 것도 준비되었으니 이제 여기서 작별하세. 만약 나와 만나고 싶으면 침대를 청소하고 그 위에 누워있어 주게. 바로 그때 백씨가 손가락만큼 작아지더니 매미 등에 훌쩍 올라타더니 맴맴 소리를 내며 구름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규는 깜짝 놀라서 멍청하니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며칠 뒤 우울한 심정에 백씨가 무척 그리워졌습니다. 그가 잠자던 침대를 보니 까만 쥐똥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지요. 오규는 침대 위를 청소하고 그 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백씨의 어린 사동이 마중하러 나온 것이었지요. 기쁨을 못 이겨 그를 따라가 보니 벼랑간 봉황이 날아오르는 것을 사동이 붙잡고 오균에게 말했습니다. 길이 머니 이것을 타고 갑시다. 이윽고 붉은 대문이 보이자 사동이 먼저 내려 오균의 손을 이끌어 내렸습니다. 문 옆에는 큰 호랑이가 앉아 있었지요. 사동은 광안궁이란 현판이 붙은 집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건물에는 모두 빨간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고 때때로 예쁜 여인들이 출입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였지요. 이윽고 백씨가 문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자리를 정하고 앉자 예쁜 시녀가 나와서 차를 권했습니다. 잠시 후 술상이 나오자 4명의 아름다운 미인이 공손히 인사하고 좌우에서 시중을 들어주었지요. 오규는 기분이 허공에 뜬 것만 같았고 아무리 해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백옥은 노래를 불러 손님에게 술을 권하도록 분부하였지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손님의 앞자리에 앉아 큰 잔을 들어 술을 권한 뒤 즉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피리를 불어 가락을 맞추고 음악은 좌석이 흥겹도록 무르익었지요. 한 곡이 끝나자 이번에는 보랏빛 옷을 입은 여인이 또 술을 따르며 노래를 했습니다. 여인들을 차례차례 살펴보았으나 모두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난 절세의 미인이었지요. 오규는 문득 백씨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미인을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는 이처럼 많이 모아놓고 있으니 부럽구려. 백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마음을 바친 미인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여인들이 자네의 높은 눈에 들 까닭이 있겠는가? 오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견식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알았네. 그러자 백씨는 모든 여인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오균에게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오균이 마음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자 백씨가 대신하여 보랏빛 옷을 입은 여인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좌석이 파하자 침구를 가지고 와서 시중을 들도록 하였지요. 오균은 그 여인에게 무엇이든 기념이 될 물건을 하나 부탁하자 끼고 있던 금팔찌를 빼어 오균에게 주었지요. 마침 그때 사동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속세와 성계는 규율이 다릅니다. 당신은 어서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가 황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균이 사동에게 백씨가 있는 곳을 물으니 벌써 출근을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손님을 배웅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문간까지 왔을 때 뒤를 돌아보니 사동의 모습은 어느새 없어졌는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벼랑간 쭈그리고 있던 호랑이가 으르렁 대었지요. 오균은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앞길은 끝도 없는 절벽이었지요.
한 발을 내디디자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스라쳐 눈을 뜨니 아침 햇볕이 창문을 밝게 비치고 있었지요. 일어나 앉으려고 하니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침대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금팔찌였습니다. 그로부터 오규는 지금까지의 마음이 변하여 신선이 되는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후손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 후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보랏빛 옷의 여인이 나타났지요.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혈육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이와 같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 당신에게 드리려고 일부러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옆에 어린아이가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규는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로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였지요.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유모를 구하여 아이를 키웠고 이름을 몽이라고 했습니다. 조상의 대를 이을 어린아이가 생겼으므로 오규는 사람을 시켜 길씨에게 전하도록 하였지요. 따님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길씨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오규는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길씨도 할 수 없이 딸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 중 모두 제가 오 씨의 약혼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딴 곳으로 출가하면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길씨가 딸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오균에게 알렸지만 오균은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는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할 생각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애정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산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늙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길씨는 다시 딸에게 의논하였지만 딸은 끝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생이 가난하면 그 가난한 살림을 달게 받겠습니다. 오생이 집을 나가면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복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딴 곳으로 출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보지 못한 채 마침내 길이를 선택하여 길씨의 집에서는 혼례를 준비해가지고 오균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었지요. 오균은 신부의 훌륭한 모습에 감격하여 공경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신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모든 일에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지요. 2년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온 폐물, 장식품을 팔아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고 정성을 다하였지요. 오균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처럼 살림을 잘 돌보아주니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다오. 나는 멀리 집을 떠나려 하오. 모든 일을 그대에게 부탁하오. 아내는 당황하는 빛도 없었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균은 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녀는 안팎의 살림을 혼자 도맡아서 아비 없는 아들의 양육까지 빈틈없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몽이는 점점 자라서 현명하기가 비할 바 없었고 15세 때 이미 출세를 했지만 언제나 중앙정부로부터 영에 있는 칭호를 받을 때면 친어머니의 성을 모르기 때문에 길씨 혼자만이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 추석이 되었지요. 몽이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어머니 길씨는 그간의 자세한 내력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몽이가 모든 영광과 벼슬을 버리고라도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하므로 어머니가 만류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지금쯤 성계에 올라가셨을 것이니 찾아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훗날 아들 몽이 칙명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 강도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지극히 위급했을 때 도사 하나가 장검을 쥐고 나타나자 강도들은 모두 달아나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지요. 그는 사례로 많은 돈을 주려 했지만 도사는 거절하고 한 통의 편지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대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 안부를 전하고 싶으니 이 서신을 전해주오. 그의 이름을 물으니 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을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사가 말하였지요. 시골에 묻혀 무명인사로 지내니 그대와 같은 관료와는 접촉이 없을 것이오. 서로 작별을 할 때 다시 금팔찌 하나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의 물건이므로 나 같은 도사가 가지고 있댔자 별로 쓸모가 없으니 사례로 그대에게 주겠소. 그것을 품에 간직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주니 크게 기뻐하기에 세공장이에게 부탁하여 같은 것을 하나 더 제작해서 한 쌍을 만들었지만 그 정교한 기술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집집마다 찾아보았으나 임이라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그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2년 동안의 부부 생활은 마침내 서로 이렇듯 헤어져 있게 되었도다. 어머니의 장래이며 어린 것의 교육, 이 모두가 그대의 덕택이요. 무엇이라 사례를 할 수도 없지만 선약 하나를 보내오니 깨어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요. 이렇게 써놓고 맨 끝에는 임 부인 앞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았으나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보여들었지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아들더니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보내주신 편지이다. 임이란 내 어렸을 적 이름이란다. 또한 도사로부터 받은 금팔찌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리자 이것은 네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물이야. 너희 아버님이 아직 집에 계실 무렵 나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단다. 또한 선약을 꺼내보니 파달만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받은 대로 간직해두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 길씨가 손주를 돌보러 왔기에 어머니는 오균에게서 온 서신을 읽어드리고 선약을 권하여 장수하실 것을 축원해 주었습니다. 길씨는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서 절반을 먹었지요. 그는 70을 넘어 이미 노쇠하였지만 약을 먹고부터는 힘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끼고 수레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서울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종일토록 거리를 휩쓸었고 몽이의 집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모두들 타는 불만 지켜볼 뿐이었지요. 불길은 점점 맹렬한 기세로 타서 이웃집에까지 번졌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몽이의 아내의 손목에 끼워 있던 금팔찌가 팔목을 벗어나서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간 곳을 쳐다보니 큰 보자기가 펼쳐져서 지붕을 깨끗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서울 장안에 불탄 집은 수만호가 되었고 모두 잿더미로 변했는데 오직 몽이의 저택만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머니 갈씨는 이미 50살이 넘었으나 겉보기에는 아직 20 안팎의 젊은 여인 같았습니다. 신들에게 속은 거인. 아주 먼 옛날 북유럽의 신들이 둘로 나뉘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신들의 동산 아스가르드에 있는 궁전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언제 나쁜 거인들이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얼른 성벽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는 신은 하나도 없었지요. 신들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신들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젊은 남자는 모든 신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성벽을 쌓아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높고 튼튼하게 성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나쁜 거인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끄떡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겠지? 물론이지요. 먼저 성벽을 쌓는데 18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모두 쌓으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프레이야를 아내로 주십시오. 신들은 난처하다는 듯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해와 달도 함께 주셔야 합니다. 프레이야는 기가 막히다는 듯 젊은 남자를 쳐다보았고 다른 신들은 그럴 수 없다고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때 교활한 로키가 젊은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벽을 쌓기는 해야 하잖아요. 기간을 6개월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자기가 무슨 수로 성벽을 쌓겠어요? 또 한 번 쌓은 것을 어찌 허물겠어요? 쌓은 만큼 우리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브레이아는 로키에게 욕을 퍼부었지만 신들은 로키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없던 걸로 하도록 하지. 젊은 남자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프레이아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데리고 온 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젊은 남자가 말과 함께 6개월 이내에 성벽을 다 쌓으면 그에게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아와 해와 달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젊은 남자가 말을 데리고 숲을 지나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돌을 쪼개고 다듬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큰 돌을 쉽게 들었는데 그 힘은 전쟁의 신 토르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말 역시 힘이 무척 세었지요.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본 신들은 젊은 남자가 거인을 거시라고 수군수군 거렸지요. 신들은 불안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말로 성벽을 완전하게 쌓을 듯 했습니다. 신들은 쌓인 성벽과 아직 다 쌓지 못한 성벽을 비교해 보았지요. 가장 불안했던 것은 물론 프레이야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성벽을 모두 쌓으면 젊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어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눈보라가 몰아쳤기 때문에 젊은 남자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말이 돌을 나르고 낮이 되면 젊은 남자가 엄청난 힘으로 성벽을 쌓았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며칠 남지 않는 때였습니다. 신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왜냐하면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출입구뿐이었지요. 누가 보아도 젊은 남자가 내기에서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신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어두운 얼굴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지만 대책을 내놓는 신은 없었습니다. 프레이야가 젊은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해와 달이 하늘에서 사라지면 큰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그때 오딘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처음에 이 내기를 하자고 한 놈이 누군가? 왜 우리가 따뜻한 햇살과
달빛을 잃어야 한단 말인가? 신들의 눈이 모두 로키에게 향했습니다. 프레이야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를 보던 오딘은 로키의 멱살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네가 일을 꾸몄으니 해결도 네가 하도록 해라.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내기에서 이겨야 한다. 로키는 오딘의 표정을 보면서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키는 방에 틀어박혀 궁리를 하였지요. 그날 저녁이었지요. 젊은 남자는 약속한 시간 내에 일을 마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서 휘파람을 불며 말과 함께 바위 덩어리가 있는 작은 숲 너머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벽 출입구를 쌓기만 하면 성벽이 완성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암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의 말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암말을 보았지요. 암말은 젊은 남자의 말을 한번 흘낏 보고는 훌쩍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의 말도 고삐를 끊고 암말의 뒤를 따랐지요. 젊은 남자가 놀라 말을 잡으려고 했지만 말은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말의 뒤를 따라갔지요. 말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결국 말은 돌을 하나도 나르지 못하였지요. 오늘 안에 성벽을 쌓아야 했지만 성벽을 쌓을 돌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원래의 모습인 사나운 바위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바위 거인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신들과 내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기꾼들, 치사하게 속임수를 쓰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바위 거인은 엄청나게 큰 주먹을 휘두르며 신들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바위 거인과 맞서 싸운 것은 전쟁의 신인 토르였지요. 토르는 쇠망치로 바위 거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토르의 쇠망치를 맞은 바위 거인의 머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위 거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하여 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높고 긴 성벽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승려와 독과일. 어느 사찰에 이곳을 지키는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물건을 탐하고 매우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스님은 한 사미승을 데리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산중에서 시간을 알기 위함이라며 닭 몇 마리를 기르면서 매일 달걀을 거두었지요. 어느 날 그는 달걀을 삶아 놓고 사미승이 깊이 잠이 들자 혼자 먹었습니다. 이때 사미승은 벌떡 일어나 거짓으로 모른 척하면서 물었지요. 스님께서 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무뿌리이다. 며칠 후 스님이 잠을 깨어나면서 사미승을 불러 물었지요. 지금 밤이 어찌 되었느냐? 이때 닭이 울자 사미승이 말했습니다. 아, 벌써 밤이 깊어 무뿌리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과수원에는 잘 익은 감을 따서 광주리에 담은 주지는 대들보 위에 몰래 숨겨두고 하나씩 꺼내 먹었지요. 이때 사미승이 무엇이냐고 묻자 주지가 말했습니다. 이건 독이 들어있는 과일로 아이들이 먹으면 혀가 타서 죽는단다. 며칠 후 스님은 밖을 나갈 일이 생겨 사미승에게 방을 지키게 하였지요. 사미승은 대들보 위에 있는 감 광주리를 내려 멋대로 먹고 차를 가는 맷돌에 꿀단지를 던져 깨뜨린 다음
나무 위에 올라앉아 스님을 기다렸지요. 스님이 돌아와 방 문을 열자 꿀물이 방 안에 가득했고 감 광주리는 땅 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치민 스님은 막대기를 손에 쥐고 나무 밑으로 달려와 소리쳤지요. 어서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삼이승은 이렇게 둘러대었습니다. 소자가 실수로 차를 옮기다 잘못해 꿀단지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작심하고 목을 매려고 했지만 노끈이 없었고 목을 찌르려 했지만 칼이 없었습니다. 이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독과일을 모두 삼켰지요. 그렇지만 질긴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나무 위로 올라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이승의 말을 들은 스님은 껄껄 웃으며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생에 빠진 아들과 정승. 조선시대 황희정승의 아들 황수신은 글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지요. 하지만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어여쁜 연희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황수신은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연희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때 황희는 아들의 글 읽는 모습을 보려고 뜰에 나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황희는 두어 번 헛기침을 한 후 아들 수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또 어디를 간 게야? 황희는 하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 수신이가 어디에서 그리 자주 술에 취해 오는 것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더냐? 하인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하인은 뜸을 들이더니 겨우 고개를 들고 대답하였지요. 도련님께서는 요즘 연이라는 기생의 집에 자주 들르십니다. 기생이라고 했느냐? 다음날 아침 황희는 아들 수신을 불렀습니다. 수신이 방으로 들어오자 황희는 준비해둔 회초리를 들었지요. 네 이놈,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여도 모자라거늘 한낱 기생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냐? 아버지의 모습에 수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합의된 자로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종아리를 꺾어라. 황희는 회초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종아리는 점점 부풀어 올랐고 수신은 어금니를 깨물며 아픔을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다시는 기방에 가지 않겠노라. 약속하거라. 예,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수신의 말에 황희는 그제야 회초리를 놓았습니다. 수신은 아버지와 약속대로 며칠은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책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멍이 차츰 나아지자 글만 읽는 것이 따분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수신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연희의 집으로 갈 터이니 채비를 하거라. 하인은 깜짝 놀라 말하였지요. 도련님, 거기는 다시 안 가시겠다고 대감님과 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가면 큰일 나십니다. 이놈, 내 오늘만 살짝 갔다 올 테니 걱정 말고 앞장서거라. 하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수신은 말에 훌쩍 올라타더니 그대로 연희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수신의 말이 당도한 것을 본 연희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수신은 연희의 어여쁜 얼굴을 보자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라진 수신을 기다리던 황희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궐에 들어갈 때의 차림인 조복을 입은 다음 머리에는 정자관 대신 금량관을 썼습니다. 아니, 이 시각에 입걸이라도 하십니까? 수신의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지요. 수신이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 틀림없이 기방에 간 것일게요. 내 생각이 있으니 부인은 잠자코 두고 보시구려. 황희는 대문 앞에 서서 수신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너무 깊어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수신과 함께 돌아오던 아인이 대문 앞에 서 있는 황희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신은 술이 취한 나머지 반쯤 감은 눈으로 말 위에서 휘청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번쩍 든 수신은 어쩔 줄 몰라하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불호령을 내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수신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동안 당신을 자식이라 여겨왔지만 당신은 저를 아비로 생각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예?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지 않다니요? 저는 제 자식과 약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수신은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모두 제 잘못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수신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제야 황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지요. 한 번 더 너를 믿어보마. 그만 들어가 쉬어라. 수신은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신이 너무 한심하여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수신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마부와 여종. 어사 박문수가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여인이 대문을 박차고 급히 뛰어나오며 소리쳤지요. 사람 살려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어사 박문수는 얼른 여인이 가리킨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그 뒤에 박어사를 따르는 하인 돌쇠가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독약을 마시려던 참이었지요. 박어사는 얼른 약사발을 빼앗아 바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네들은 뭐하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 어서 내 집에서 나가시오. 살림살이로 보아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지요. 아버지. 밖으로 뛰어나왔던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집주인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어사는 주인을 달래었지요. 살아서 욕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소. 아버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해보셔요. 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어인일로 자결까지 하시려는지요? 이 고을 부사는 고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술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할 뿐 고을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이 소문은 한양까지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내려보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박문수였지요. 어르신, 부족하지만 제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으니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귀신도 해결 못할 일이지요. 그래도 말씀 좀 해주시지요. 혹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운 일을 또 내 입으로 풀어놓으라니. 사실은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오. 그러니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게 아니오. 주인은 이 고을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부사와는 달리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부사와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방은 부사에게 눈의 가시였지요. 그래서 부사는 틈만 나면 이방을 파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은 고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방은 부사에게 중요한 명을 받았습니다. 감령에 가서 밀부를 받아오는 일이었지요. 소인이 밀부를요? 이방은 그 중요한 일을 어찌 자기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밀부는 부사가 직접 받아야지 이방이 대신 받을 수는 없었지요. 밀부란 조선시대에 나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즉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표지로 쓰던 나무로 된 패를 말합니다. 이방이 알다시피 나는 몸이 불편해 도저히 갈 수가 없질 않느냐. 그래서 이방에게 큰 일을 맡기니 착오 없이 수행하도록 하게. 부사는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감령으로 갔지요. 이방은 아무 사고 없이 감령에 도착하여 오칠을한 조그만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밀부가 들어있었고 상자는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지요. 다른 사람이 상자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단단히 닫은 다음 도장까지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이방은 밀부를 받아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자 마부와 함께 객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날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마부가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던 마부는 마구간에서 말 손질을 하고 밤이 늦어서야 방으로 들어왔지요. 다음날 이방은 새벽같이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고을이 가까워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밀부 상자는 이방 품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밀부는 부사에게 수군 절도사를 겸히 말하는 임명장과 마찬가지였지요. 마을에 가까워졌을 무렵 이방이 가는 길 앞으로 집 더미를 가득 실은 짐수레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좁은 길에 짐수레를 피해 가기란 그리 쉽지가 않았지요. 날이 길이 좁아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대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방의 말에 마부가 할 수 없이 엇갈려 지나가려고 마차 옆으로 갈 때였지요. 이방이 탄 말이 소리를 지르며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부는 말이 날뛰는 바람에 그만 고삐를 놓치고 말았지요. 이방을 태운 말은 손살같이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방은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으니 걱정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마부는 짐 수레꾼을 안짐시켜 보내고 이방에게 달려갔습니다. 짐 수레가 떠나고 이방이 정신을 차린 것은 한참 뒤였지요. 이제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방을 지켜보던 마부가 말했습니다. 밀부 상자는 어디 있느냐? 걱정 마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마부로부터 밀부 상자를 소중히 받아들고 이방은 흙먼지를 털며
일어섰지요. 서둘러 가자꾸나. 이방은 밀부 상자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탓에 곧바로 관하로 가기에는 옷차림이 엉망이었지요. 이방은 마부를 먼저 관하로 돌려보내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뭐냐,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 이방은 딸이 걱정할까봐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종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나왔지요. 이방은 밀부 상자를 내실 문갑 안에 넣고 건너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이방은 깜짝 놀랐지요. 문갑 안에 넣어놓은 밀부 상자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이 가져온 밀부 상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봉인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문갑 안에 있는 밀부 상자는 흙도 묻지 않고 봉인도 없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이방이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마루에 있던 여종만 힐끔 이방을 훔쳐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던 상자를 어찌했느냐? 주인날이 상자는 거기 있질 않사옵니까? 아까 것과 다르단 말이다. 흙이 묻어 쇳내가 흙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래? 이방은 혹시나 하고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방은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방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방 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밀부는 나오지 않았지요. 이방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없이 관하로 갔습니다. 뭐라고? 밀부를 잃어버렸다고? 부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지요. 부사도 놀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또, 사흘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부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방이 여종을 닥달하였지요. 내 인연, 그 방에는 너밖에 없질 않았느냐? 날이 그것이 제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부사와 약속한 날이 내일로 다가왔지요. 밀부를 찾지 못한 이방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약사발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몰래 지켜본 딸이 밖으로 뛰쳐나왔고 박어사와 마주친 것이었지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무언가 생각하던 박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날이 그 여종을 볼 수 있습니까? 이방이 여종을 찾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딸이 대답하였지요. 그때 옆에 있던 하인 돌쇠가 말했습니다. 분명 그 여종 짓이옵니다. 박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상자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이방이 상자를 건네주었지요. 박어사는 상자 안팎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새로 만든 상자인데요. 상자에서는 나무 냄새와 오칠 냄새가 풍겼지요. 똑같은 상자를 만들 정도라면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상자에 분명 흙이 묻어 있었습니까? 그렇소. 모서리에 분명 흙이 묻어 있었소. 그 흙을 여종이 닦았다고 하였소. 옷을 갈아입었을 때 문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렇담 여종이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딸이
여종을 데리고 들어왔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연주이옵니다. 네가 상자를 바꿔놓았지? 전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들어온 사람은 아씨밖에 없었사옵니다. 자리를 비우지도 않았고 아씨와 아주 잠깐 안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밖이 어수선하더니 형방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저 여종을 직접 문초하시겠답니다. 보졸들은 여종을 오랏줄에 묶어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어사와 돌쇠도 이방의 집을 나와 주막으로 갔지요.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방에게 가보자. 왜 가시려는 겁니까? 나리는 밀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시는 겁니까? 다음날 아침 박어사는 돌쇠를 앞세우고 부지런히 이방 집으로 갔지요. 이방 나리, 혹시 이 고을에서 사또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하도 마음 아픈 일이 많아 이루 다 말할 수 없지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사건 내용을 몰래 적어놓은 명부가 있습니다. 이방이 명부를 박어사에게 보여주자 무슨 생각에서인지 박어사는 이방이 꼼꼼하게 적어놓은 명부를 하나하나 훑어보았지요. 이방, 어서 관하로 가시지요. 명부를 한동안 살펴본 박어사가 이방을 재촉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또를 좀 뵙게 해주십시오. 이방은 어리둥절했지요. 박어사는 이방과 함께 갔던 마부도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이방은 뭐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박어사 말에 따랐지요. 이방은 박어사와 돌쇠를 데리고 부사에게로 갔습니다. 사또, 이 사람이 밀부를 훔쳐간 범인을 잡겠다고 하기에 범인이란 말에 부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서 범인을 잡아달라 재촉하였습니다. 어제 잡아간 연주를 끌어내 주십시오. 여종 연주가 끌려 나올 무렵 이방과 함께 감령에 다녀온 마부가 도착했습니다. 박어사는 마부를 먼저 신문하였지요. 마부는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대답하거라. 네 성이 이가가 아니고 조가렸다. 박어사가 하는 신문에 사또와 이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 이가입니다. 박어사는 이어 여종에게 신문했습니다. 연주는 듣거라. 여기에 있는 마부가 네 옷 빠렸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녀에게는 오라비가 없습니다. 그건 이방 나리도 잘 아십니다. 여종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펄쩍펄쩍 뛰었지요. 네가 어렸을 때니 모를지도 모르지. 박어사가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거렸지요. 사또, 이 여종과 마부는 남매이옵니다. 그리고 마부의 진짜 성은 조가이고 이름은 만길, 아버지는 조진사이옵니다. 부사와 이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6년 전의 일이었지요. 부사가 이 고을에 처음 부임해서 미천을 뽑으려고 고을 사람들의 허리를 휘청하게 만들 때였습니다. 그때 부사는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조진사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지요. 그리고 그 후환이 두려워 없는 죄를 씌워 조진사를 죽이고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종과 마부는 바로 그때 도망쳐 목숨을 건진 조진사의 아들과 딸이었지요. 밀부에 대해 정녕 모르느냐? 마부는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박어사는 무언가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벌써 잊진 않았겠지?
여기 이 사또가 너희 재산을 다 빼앗고 네 아비에게 상간마마를 욕되게 하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지 않았느냐? 네 어미는 화병으로 세상을 떴지. 누군지 무엄하도다. 부사는 박어사에게 소리치고 파르르 떨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님. 마침내 여종이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박어사는 이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미 범인은 마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부는 밀부 상자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와서 바꿔치기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던 마부가 짚을 실은 짐수레와 마주친 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순간 마부는 바늘로 말의 귀를 찔러 말을 놀라게 했고 말이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내달린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이 말에 떨어져 기절을 하자 마부는 가짜 상자에 흙을 묻혀 진짜와 바꿔치기를 해두었지요. 박어사가 말했습니다. 조가는 듣거라. 네 아버지는 여기 욕심 많은 사또에게 죽음을. 여봐라. 이놈을 당장 잡아 가둬라. 보자 하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부사가 박어사를 보며 소리치자 포졸들이 박어사와 돌쇠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그때 암행어사 출두요. 돌쇠가 고래고래 소리치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동원들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사는 엉거주춤 서 있었지요. 여봐라, 부사를 끌어내거라. 박어사가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어사나리, 아버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여종과 마부가 박어사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너는 마부가 되고 또 동생은 여종으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던 차에 일을 꾸민 게 아니더냐? 사또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방도 어사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이방은 일어나시오. 그대야말로 어질게 정사를 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오. 조가는 어서 밀부를 가져오너라. 밀부는 상간마마의 어명과도 같은 것이니 함부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조가는 돌쇠와 함께 나가더니 밀부를 가져왔지요. 밀부 상자는 봉인된 그대로였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구나. 예, 상간마마께서 내리신 것을 제가 어찌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이 상자를 훔친 것은 다른 욕심에서가 아니라 아버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네 아버지의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주겠다. 또 잃었던 재산도 찾아줄 테니 동생과 잘 살거라. 여기 이방이 잘 보살펴줄 것이다. 박어사는 이방에게 고을을 임시로 맡기고 부사를 한양으로 압송하였지요.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연을 만난 사람. 옛날 서울에 염씨 성을 가진 아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의가 있고 사람이 성실한 데다가 청렴 결백하여 정승, 허적이 그를 하인 삼아 데리고 다니며 몹시 총애하였습니다. 하루는 허정승이 염씨에게 일렀지요. 내일 아침 심부름을 갈 때가 있으니 일찌감치 오너라. 그런데 그날 밤 염씨는 친구를 만나 술을 잔뜩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날이 환하게 밝은 다음에야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는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올빼미 고개를 지나가려니 길 옆 빈 집터에 늙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나무 아래에 풀이 무성한데
그 사이로 푸른 보자기가 보였지요. 가보니 무언가 단단히 쌌는데 꽤 묵직했습니다. 염씨는 그것을 소매 안에 넣어가지고 허정승의 집으로 불이 났게 달려갔지요. 염씨가 늦게 온 죄를 청하니 허정승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지요. 다른 아전이 먼저 왔기에 그를 대신 보냈다. 무슨 그만한 일을 가지고 죄를 청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행랑 방에서 물러나와 그제야 보자기를 풀어보니 뜻밖에도 은 213냥이 나왔습니다. 염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적지 않은 돈이구나. 이것을 잃었으니 잃은 사람 마음이 오죽 탈까? 내가 모른 척하고 가지면 그야말로 의리 없는 짓이지. 집에 가져갈 수도 없으니 상공께 바치는 것이 좋겠다. 마침내 그는 허정승에게 말하고 은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정승은 도리어 염씨를 나무랐지요. 네가 얻은 물건을 내가 어찌 가진단 말이냐? 너도 갖지 않은 물건을 내가 가져서야 되겠느냐? 염씨는 얼굴이 벌개져 물러나왔습니다. 조금 앉아있으니 허정승이 염씨를 불렀지요. 며칠 전 내가 듣자니 병조판서 집에서 은 200냥을 받고 광성 부원군의 집에서 말을 팔았다고 하더구나. 그게 그 은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네가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염씨는 다음날 병조판서를 가서 배웠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귀 댁에서 혹 잃은 물건이 없습니까? 병조판서 김공은 없노라고 하더니 문득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묵의 종 녀석이 말을 가지고 간 지가 이미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 녀석이 죄를 지어 감히 대감 마님을 배웁지 못하겠다고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빨리 잡아들여라. 곧 하인이 종 하나를 끌고 들어와 앞뜰하게 꿇어앉혔습니다. 종은 연신 절을 하며 주저주저 말하였지요. 소인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김공이 무슨 말인가를 물으니 종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광성 부원군 댁에 가서 말값을 받아 가지고 오다가 그만 깜빡 잃어버렸사옵니다. 김공이 대노하였지요. 당장 형장을 가져오라고 호령하는 품이 때려 죽일 태세였습니다. 그때 염씨가 나서며 형장을 치는 것을 잠깐 멈추게 하고 은을 잃어버린 사유를 말하게 하자고 청하였지요. 말을 듣고 종이 자세한 내용을 아뢰었습니다. 처음에 말을 가지고 광성 부원군 댁에 가니 상공께서 저를 시켜 말을 빙빙 돌게도 하고 달려보게도 하더니 과연 훌륭한 준마로다. 보기도 좋거니와 살도 쪘구나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말을 네가 먹였느냐고 물었지요. 소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상공께서 감탄하며 남의 집 종으로 이렇게 충실하니 참으로 갸륵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곤 소인을 앞으로 부르더니 술을 마실 줄 아느냐고 물었지요. 그래서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공이 맛 좋은 술을 한 사발 퍼주었지요. 독간 술을 연거푸 세 사발 먹이더니 그 자리에서 은 200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13냥을 더 주면서 네가 말을 잘 먹인 상으로 주는 것이다 하였지요. 소인이 작별을 고할 때는 날이 이미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몹시 취하여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얼마 뒤에는 어딘지 모를 옆길에 쓰러졌습니다. 밤이 되도록 깨지 못하다가 갑자기 종 소리를 듣고 억지로 일어나 돌아왔는데 은 주머니가 떨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종의 말을 듣고 보니 길에서 얻은 은이 이댁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염씨는 길에서 보자기를 주운 사실과 이 집에 오게 된 까닭을 말하고 나서 은을 내놓았지요. 김공이 매우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네가 아니면 이 물건을 어찌 다시 찾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절반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으니 사양하지 말거라. 소인이 재물을 탐냈더라면 말없이 그냥 가져도 될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가질 것이 아니어서 혹 손을 더럽힐까 염려하였을 뿐인데 상을 받더니 안 될 말씀입니다. 김공은 거듭 혀를 차며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화가 풀린 김공은 종을 불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었지요. 그것을 본 염씨는 김공에게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염씨가 대문을 나서자 한 젊은 여인이 뒤따라오며 급히 불렀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염씨가 돌아보며 웬일인가 물으니 여인이 눈물을 글썽하여 대답했습니다. 은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이번에 댁 덕분에 죽을 목숨이 살아났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마님께서 몹시 감탄하여 술과 안주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머무르기를 청한 것입니다. 여인은 곧 마루 아래 자리를 깔더니 안으로 들어가 큰 상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상에는 진수성찬과 좋은 술이 가득 차려 있었습니다. 염씨는 취하도록 마시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얼마 뒤 허정승이 죄로 사약을 받게 되었지요. 허정승이 죽은 뒤 염씨는 더는 세상에 나설 생각이 없어 그 길로 집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될 작정을 하고 금강산으로 발길을 옮겨 절에 있는 스님들에게 물었지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부처님께 의탁하려 하오. 고명한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싶소. 스님들은 모두 묘길상 뒤 외따 남자에 스님이 있는데 생불로 떠받드는 사람이요 하였지요. 염씨가 암자에 찾아가니 과연 스님 한 사람이 단정히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염씨는 스님 앞에 엎드려 성심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갖추어 말하고 머리를 깎아줄 것을 청하였지요. 그러나 스님은 들은 채 만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염씨 역시 엎드려 일어나지 않았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시렁 위에 쌀이 있는데 어찌 밥을 짓지 않느냐? 염씨는 스님이 하라는 대로 밥을 지어 먹고는 또 스님 앞에 엎드렸지요. 이렇게 대엿새가 지나갔으나 스님은 끝내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염씨가 마음이 해이해져 암자를 나와 이리저리 거니 노라니 암자 뒤에 두억한 되는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띄었지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젊은 처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꽃다운 나이에 용모가 어여쁘기 그지없었지요. 염씨는 어디서 온 여인인지 물었지요. 저는 동구박 마을의 여자입니다. 오빠가 스님이 되었는데 이 암자의 스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지요. 어머니는 스님이 신통한 생불이라고 하여 제 운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4, 5년 사이 큰 재액이 있을 것이니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 암자에 와 있으라고 하였지요. 그럼 재액을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이 암자의 스님이 말한 기이한 연분이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예를 갖추고 인연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씨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여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와 작별을 고하고 암자에 돌아오니 스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지요. 이날 밤 염씨의 온 정신은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오직 날이 밝으면 여자의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려 승낙을 받으려는 생각뿐이었지요.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니 스님이 갑자기 벌떡 뛰어 일어나 욕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내 어떤 놈이기에 내 마음을 이리 흔들어 놓는단 말이냐? 이런 놈은 죽여야 마땅하다. 염씨는 엉겹결에 문을 차고 나와 암자 밖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스님이 다시 염씨를 부르더니 따뜻한 말로 타 이르는 것이었지요. 네 생김새를 보니 스님이 될 사람이 아니다. 암자 뒤에 있는 여자는 종당의 네 아내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곧 지체 없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 비록 좀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복록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스님은 말을 마치자 글귀 하나를 써주었지요. 이름으로 하여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고 오작교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리라. 염씨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하고 암자를 나왔습니다. 표운사에 이르러 잠깐 앉아있으니 갑자기 군사가 달려들더니 꽁꽁 묶어 머리에 용수를 씌웠지요. 그 길로 죄인 술에 실려 며칠 뒤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염씨는 칼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때 허정승이 역적으로 몰리고 사건이 크게 번져 그가 평소에 가까이 부리던 종들까지 잡아들이는 판이었는데 염씨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신문을 받은 자들이 하도 많아 병조판서 김공은 미처 염씨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한 차례 신문을 당한 뒤 옥에 갇혀 있었는데 마침 김공의 점심을 날라오는 여종이 염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은을 잃어버렸던 종의 여동생이었지요. 귀신 꼴이 되어 칼을 쓰고 있는 염씨를 보자 깜짝 놀라 곧 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인은 몹시 측은하게 여겨 병조판서 김공에게 편지를 써서 염씨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김공은 그제야 깨닫고 곧 염씨를 불러오게 하여 신문에 보니 죄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염씨를 곧 놓아주게 하였지요. 염씨가 의금부 대문을 나서자마자 옛날 돈을 찾아준 그 종이 새 옷을 지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넉넉하게 대접을 하고 노자와 함께 말 한 피를 주며 행상 노릇이나 해보라고 권하였지요. 얼마 뒤 염씨는 허정승의 조카인 신우재가 상주 목사 벼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배울 작정으로 길을 떠났지요. 때는 마침 7월 7일이니 견우직녀를 만나게 해주려고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는 날이었습니다. 염씨가 상주 경내에 들어서니 날은 이미 저물었지요. 이때 갑자기 끌고 가던 말이 내굽을 안고 달려 오솔길을 따라 한 촌마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염씨가 말 뒤를 쫓아 허겁지겁 달려갔지요. 말은 어느새 그 촌집 외양간에 매여 있었습니다. 웬 젊은 여인이 마당에서 실을 잡고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니 방 안으로 몸을 피하였지요. 염씨가 말고삐를 풀려 하는데 한 노파가 안에서 나오며 말고삐는 풀어서 무엇하겠소? 말이 재올 곳을 알고 왔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 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노파는 염씨를 마루로 청에 올려 자리를 주며 네 이제 말을 하리다 하고 말머리를 떼었지요. 그러자 방 안에서
목 메인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염씨가 더욱 의아해요. 빨리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간청하니 그제야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금강산 작은 남자 뒤에서 어떤 여인을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딸일세. 지금 저 안에서 울고 있네 그려. 그곳에 있는 스님은 사람의 앞니를 환히 내다보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다네. 언젠가 내 딸을 가리키며 이 처녀는 여마무개와 인연이 있소만 이제부터 몇 년 후에 큰 애군이 닥칠 것이다. 내게 와 의탁해 있으면 그 애군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고 그와 인연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못할 것이다. 한 집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상주 지경에서 아무의 아무 달일 것이다. 하였네. 내가 그래서 딸을 데리고 스님에게 찾아가 애군을 면하려고 하였더니 과연 자네가 찾아온 걸세. 그 뒤 스님은 암자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네. 노파는 말을 마치자 딸을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염씨가 보니 과연 금강산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었지요. 이날 저녁 두 사람은 드디어 한 자리에 들었습니다. 결국 스님이 써준 글귀가 모두 맞아떨어진 셈이었지요. 염씨는 마침내 여인과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다시 옛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염씨의 이름은 벼슬아치들 속에 널리 퍼지고 김공 역시 뒤를 극진히 보아주었습니다. 집 살림이 넉넉한 데다가 모두들 염의사라고 칭찬하여 염씨는 처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으로 몰린 남자. 아주 오래전 한 도시에서 도둑 한 명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도둑으로 몰린 까닭은 임금님 때문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무조건 도둑을 한 명씩 잡아오라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나 누명을 씌워 도둑이라며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 도둑놈에게 죄를 묻고 죽여라. 신하들은 바로 남자를 죽이려고 사형 준비를 하였지요. 남자는 곧 죽게 되었지만 당황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남자의 말에 사형 준비를 하는 신하들이 솔깃했습니다. 무슨 비밀인데? 신하들이 조르자 남자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지요. 이 비밀은 저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황금을 뿌리면 더 많은 황금이 열리는 밭을 알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며 임금님께 남자의 말을 전하였지요. 남자는 임금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정말 황금이 열리는 밭을 알고 있느냐? 그 밭이 어디인지 알려주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밭을 갈고 있을 테니 임금님께서는 밭에 뿌릴 황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며칠 뒤 임금님과 신하들이 황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남자는 약속대로 밭을 모두 갈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황금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임금님께서 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쳐본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금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황금을 뿌릴 수 없습니다.
임금님은 옆에 있던 신하에게 황금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안 됩니다. 재판관이 어떨까요? 늘 공정한 재판을 하니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신하의 말에 재판장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임금님은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말까지 더듬거리며 자신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누가 알맞은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가서 신부를 불러오거라. 임금님 앞으로 불려온 신부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한낱 죄 많은 사람입니다. 신부의 말에 임금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임금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 뿌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말에 임금님은 마음이 복잡하였지요. 자신도 정직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임금님과 신하들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신 분은 아무도 없나요? 저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정직하지 않은 분들이 사형을 내리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묵묵히 임금님과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의 말에 어느 누구도 대꾸할 생각을 못하였지요. 당연히 임금님은 남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팥죽 고개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딸 하나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어 돈벌이를 못하고 겨우 마을에서 짚을 얻어다가 집신을 삼아 놓으면 딸이 장에 가서 팔곤 하였지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살림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날이 아닌 날엔 딸이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빨래를 해주고 잔치집이 있으면 가서 굳은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다 아버지를 복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효심이 지극한 처녀를 돕기 위하여 삭 일을 시키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미끄러져 심하게 다쳤습니다. 딸은 허리를 다친 아버지를 보고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그녀는 아버지의 허리가 빨리 낫기를 바라며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약은 쓰지 못하지만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며 저녁마다 다친 허리에 찜질을 해드렸지요. 그래서인지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는 또 집신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이 너무 멀어서 새벽같이 떠나도 해가 져야 겨우 집에 돌아오곤 하였지요. 아버지는 다 큰 처녀를 장에 보내는 것이 늘 마음에 놓이지 않아 걱정을 하였는데 그날따라 일찍 오라고 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딸도 장에 갈 준비를 하고 살인문을 나가면서 왠지 걱정스럽더니 이상하게 그날은 다른 때보다 집신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다 팔지 못하여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장바닥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장터 거리는 온통 술집 거리였지요.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집신을 팔았습니다. 술 주정꾼과 술집 여자들의 투정 소리를 들으며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집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겨우 한숨을 돌렸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고개 위 오두막집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 마을 부잣집에서 부엌 일을 봐주는 아주머니가 그녀를 보고 반기며 물었지요. 이제 오는 거야. 처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처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지요. 안에 가서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오늘이 동짓 날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리실 아버지 때문이지. 걱정하지 마. 집에 갈 때 내가 뜨끈뜨끈한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그제야 처녀는 아주머니 뒤를 따라 부잣집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처녀는 쉽사리 수저를 들 수가 없었지요. 딸을 기다리며 저녁도 굶고 계실 아버지의 모습이 두 눈에 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 아버지 몫은 따로 줄 테니. 그제서야 처녀는 수저를 들고 팥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을 배불리 먹고 난 처녀는 아주머니가 안겨준 팥죽 그릇을 들고 쏜살같이 집으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고개 위에 있는 오막살이 초가집에 가까이에 온 처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바삐 걷다가 그만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팥죽 사발이 산산조각이 나며 팥죽이 길바닥에 흩어지고 말았지요. 어쩌면 좋아. 아버지가 좋아하실 팥죽을. 처녀는 한참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흩어진 죽이라도 쓸어 담으려고 깨진 그릇을 모아 어둠 속에서 헤맸지만 헛일이었지요. 그녀는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죄송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이 고개를 넘나들던 사람들이 고개 전체가 팥죽 색깔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팥죽 고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